금리가 또 내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이제 2.75에서 2.5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두 차례 정도 더 내려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0까지 내린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어쩌면 2025년 연말에 2.0이 아니라 1.75까지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25년이 지나고 26년도에도 기준금리는 더 내릴 겁니다. 1.5% 뭐 그 정도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노무라 정권에서 이미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에 0.8%로 전망하고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0까지는 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2.0까지 연말에 내려가면 대출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내려갈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가산금리 부과하고 대출 한도 축소되고 하면 결국에는 이자 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인 거고, 실제로 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한 2년에서 한 2년 반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가 생기는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가산금리를 더 부과해서 지금의 대출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권들은 많은 해소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들 정리하게 되고, 또 이제 부실 채권이 될 수 있을 그런 우려가 보이는 채무자들에게 대출금리를 더 가산시켜서 더 받아내서 자기네들 이제 부실 채권 정리하는 비용으로 쓸 것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가산금리 부과가 뭡니까? 그 부과된 금액만큼을 재원을 마련해서 부실 채권들 떨어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죠. 이걸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이제 가져와 보면 채무자들,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금융권들이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움직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채무자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반도주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겠죠.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되게 우려스럽게 무섭게 돌아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런 현실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들, 걱정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겠죠.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몰락하고 더 이제 삭막해지는 이제 일들이 계속 된다라고 해석해야죠. 일본의 다큐멘터리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그 다큐를 보면 저 고층 옥상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립니다. 뛰어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몇 년간 거품이 잔뜩 끼었죠. 그 거품이 잔뜩 끼는 동안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서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한 이득을 보면서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 서민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제 그 광풍 속에서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하면서 다주택자가 되고 은행의 대출자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들도 같이 몰락했던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이제 거품들이 있다 보니까 NTT 국민주식이죠. 일본의 국민 전자통신 전화통신 그런 곳인데요. 지금은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격인 거죠. 미친 듯이 올라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와르르 무너졌죠. 주식시장 그 고점에서 기업들은 엄청난 자금들을 빼서 저기 동남아 생산 기지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또 주식시장도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몰락을 겪었죠.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고 겪고 경험하며 많은 이제 고충들을 이제 느끼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내린다고 갑자기 대출자들의 이 부담이 확 줄어서 그들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참으로 힘겨울 것이다,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 2026년, 2027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호황이,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7년, 28년 사이에 주가가 왕창 무너지는 되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래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2600, 2700인데 이게 3500, 4000, 4500, 500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도하게 올라가면 나중에 급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코스피가 2700에서 3000 되고 3500, 4000, 5000, 뭐 6000, 7000, 8000, 만 계속 올라가는 건 없다.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한 3년간 2700이던 게 500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요 또 와르르 무너지겠죠. 이게 반복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일정 부분의 현금은, 쓸 수 있는 현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뭐든 간에 올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천년만년 평생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많이 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내려갔으니까 대출자들 부담하는 금리가 확 내려가지고 부담이 확 줄어들 거네, 이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도 크다. 그리고 금융권들이 대출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네들이 자기의 부실 채권을 메우기 위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들이 대출자들, 개인들, 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며 빚을 겁내며 사는 게 제일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지내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일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